네, 저는 휴네스의 문화인류학자 이민영이고요. 제 옆에는 전문가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 스페인어를 전공하시고 스페인어권에서 오래 사셨던 유대인 전문가 홍익희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청교도 혁명에 관심이 많으신 탈무드 전문가 김정환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김정환입니다. 근데 청교도 혁명에 관심 많으신 거 맞나요? 네네. 그 청교도하고 유대인들이 돈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저도 네. 돈에 관심이 많거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홍익희 교수님이 쓰신 유대인 이야기, 그들은 어떻게 부의 역사를 만들었는가 저자직강 4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얘기가 중세 유럽에서 스페인 제국을 거쳐서 유대인이 세계 경제사의 주역으로 우뚝 서는 이 과정을 얘기하는 정말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세 유럽에서 유대인이 이제 드디어 무역과 금융업의 주역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어떤 과정이죠? 중세 유럽에서 유대인들이 상권을 주게 된 거는 사실은 아주 간단합니다. 중세 유럽의 유대인들이 사실 공동체 구성원 자격이 없는 아웃사이더였다면서요. 그렇죠. 네. 그래서 수공업자나 아니면 장사같이 당시에는 천시하던 직업만. 네, 그거는 중세 때 그 유대인 박해 역사를 이제 같이 설명드려야 되는데, 기독교가 세력을 잡으면서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기 시작하는데 제일 처음에 박해를 받은 게 당시 주종 산업이었던 농업으로부터 퇴출당합니다. 그 당시는 이 노예 경제 시대였었는데 유대인들은 노예를 소유할 수 없게 법으로 규제를 하고 또 토지를 가질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럼으로써 자연스럽게 농업으로부터 배척당하는데, 그렇게 농업으로부터 퇴출당하고 난 다음에 유대인이 먹고 살 길은 당시의 주류 세력인 농부들을 이렇게 뒷받침해주는 그러한 일들 뿐이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농민들이 싫어하는 그 도살하는 백정이나 먼 거리에 가서 노예들을 사다가 그 농민들한테 파는 그런 노예 상인이나 아니면 대부업? 예, 아니면은 농민들이 필요한 물건을 구해다 주는 장사치 그런 식으로 밖에 일을 할 수 없었는데, 근데 이걸 뒤집어 놓고 보면 1차 산업인 농업을 벗어나서 3차 산업인 상업으로 진출하는 기회가 된 거죠. 위기가 기회가 되었네요. 그리고 대부업까지 했었고 또 그러다 너무 잘하다 보니까 중세 왕실의 국고관리까지 맡았다면서요? 예, 대부업을 하게 된 거는 기독교에서는 이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자는 시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받는 건데, 시간은 하나님께 속한 건데 왜 너희들이 이자를 받느냐 해서 기독교에서는 대부업 자체를 부정합니다. 반면 유대교에서는 동족 간에는 이자를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이방인한테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대부업은 유대교인들의 직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하고 싸우다 사제가 다 죽었기 때문에 평신도들이 종교를 지켜야 됐어요.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종교를 지키다 보니 그들이 모두 성경을 읽고 같이 이렇게 토론할 수 있는 사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기원전서부터 의무교육을 실시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남성들은 죄다 글을 알아요. 반면에 기독교는 문맹이죠. 대부분이 문맹입니다. 네. 그 당시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98% 이상이 문맹이었었는데 심지어는 귀족이나 기사들도 글을 모르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장사를 한다거나 대부업을 한다거나 교육을 할 적에는 필히 글을 알아야 됩니다. 기록을 다 해놔야죠. 네. 그리고 물품 견적서나 영수증도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당연히 상업과 대부업과 교육이 유대인들의 그 독점 산업이 되는 거고, 나중에 중세 12세기에 들어와서 십자군 전쟁이 터졌을 적에는 교황이 기독교들의 이슬람 접촉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양 세력 사이를 오갈 수 있는 게 유대인들 뿐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동방무역도 유대인들이 독점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커뮤니티 간에 계속 정보가 오가다 보니까 환시세, 환놀이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뱅커도 출연하고 은행도 출연시킨 거죠. 네, 그렇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간에 흩어져 살면서 종교상의 의문점이 생기면
서로 편지 왕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지 왕래를 했던 그 길이 나중에는 이게 통상로가 되고 정보 그 교환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종교 의문점에서 더 나아가서 지역 정보, 상품 정보, 환시세 정보들이 교환돼서 당시 전국 사방에 환시세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던 민족은 유대민족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선되거나 어떤 전시회가 열리면은 거기에는 환시세를 알고 각국 나라의 돈을 바꿔줄 수 있는 환전상이 꼭 필요한데 그 환전상이라는 게 그 긴 탁자 하나 갖다 놓고 앉아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때 탁자를 이태리어로 방코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뱅크는 그 당시에 방코가 발전한 게 지금의 은행인 거죠. 네. 그래서 이 시절에 이제 유대인들이 계속 거래를 하면서 뭐 뱅크 제도, 은행 제도도 만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탈무드에 그렇게 시민법에 뭐 신용 거래와 뭐랄까 국제법 같은 성격이 강한 거죠. 네네 뭐 탈무드에서도 그 네 번째 주제가 너지킨인데요. 상해라고 하는데 뭐 바바 메찌야, 바바 칸마, 바바 바스라 해가지고 주로 이제 시민법 관련된 내용이 많고요. 상거래 또 중간중간에 나오는데 그 상거래는 기본적으로 정직하게 이렇게 거래해야 된다는 게 기본 원리고요. 실제로 이제 유대인들 그 어떤 탈무드 보면 대법정에서 하늘의 대법정에서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질문이 네가 살아생전에 장사를 정직하게 했느냐 이거라고 합니다. 저는 기독교인이고 뭐 종교인이다 보면 반대로 토라를 열심히 공부했느냐, 종교생활 열심히 했느냐, 뭐 이렇게 먼저 물어볼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두 번째 질문이 토라를 정기적으로 공부했느냐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 생각에 토라를 정기적으로 공부했느냐, 그 다음에 장사를 정직하게 했느냐, 그 질문이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장사부터 물어본다. 네, 장사부터 물어보는 이유가 뭘까요가 이제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유대인들의 실천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실제로 토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니까. 근데 장사는 이웃을 섬기는 행위예요. 비즈니스가. 네. 그러니까 이웃을 서로 먼저 섬기는 게 먼저다. 물론 이제 뭐 10계명을 위아래로 나누면은 위에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고 밑에 6계명은 사람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그러면 뒤에 6계명이니까 뒤쪽에 있으니까 이웃 사랑이 나중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실제로 유대인들 랍비들은 그 이웃 사랑이 먼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랑보다 이웃 사랑이 먼저다. 그래서 그 대법정에서 받는 질문도 이웃을 보통 장사로 섬기잖아요.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해 가지고 이웃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그런 하고자 하는 욕구들을 이런 서비스나 제품으로 해결해 주는데 그때 정직하게 좋은 상품,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서 정상적인 거래를 했느냐, 정직한 거래를 했느냐, 그래서 서로 윈윈하는 관계를 만들었느냐.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이런 측면에서 그 질문이 먼저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탈무드는 나중에도 이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성공하는 비결, 뭐 토라나 탈무드 똑같이 성공하는 비결 따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항상 정직만 강조해요. 그리고 정직하면 신용이 생기고 신용이 생기면 자기가 어떤 거를 해도 사람들과 어떤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잘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중세 때 이렇게 유대인들이 금융업의 기초를 닦았고 금융업 철학이라고 할까 이런 것까지 탈무드에 담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금융업은 따로 뭐 이자 네. 이야기들이 주로 그러니까 토라 탈무드에서 이런 시장을 인정한다는 게 이런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거래할 때 저울추를 속이지 마라, 대박 속이지 마라, 뭐 이런 것들, 그런 정직한 거래해라. 이게 시장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시장이 생기면 거래할 때 물물 교환한다면 따로 화폐가 필요 없지만 고도로 발달될수록 이제 화폐가 필요하잖아요. 화폐가 필요하면 여러 지역에서 뭐 다양한 화폐들을 발행할 텐데 그런 어떤 시장이 왔을 때 이런 화폐 간에 서로 거래를 하려면 환전상이 필요하고 환전상이 필요하다 보면 이제 조금 더 발전하면 이제 뱅크, 은행이 필요하고 이제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돈을 빌릴 때도 있고 갚을 때도 있고 뭐 투자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자본주의적인 어떤 양상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미 토라 탈무드에 아주 원시적인 형태지만 기록돼 있다는 거죠. 네. 그 중세 유럽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뭐 유대인들이 교역과 경제를 활성시키긴 했지만 아웃사이더였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따로 살았어야 되는데 그때 유럽 전체에 이제 게토라는 유대인 거주 구역이 생긴 거죠. 게토는 나중에 그 베네치아에서 가장 먼저 생기는데요. 그러니까 게토의 개념은 뭐냐면 유대인들을 박해하면서 한 곳에 그들을 몰아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토 안에 들어가서 살면서 낮에만 바깥에 나와서 장사하거나 하게 문을 열어두고 저녁이 되면은 그들은 게토에 모여 살아야 되는데 게토라는 것이 아주 협소하고 다닥다닥 붙어서 유대인들이 살고 또 동시에 거기에는 유대인들의 그 무덤까지 같이 있어요. 그런 사실은 열악한 곳이었는데 게토는 사실상 그런 열악한 환경이었는데 그 게토 속에서 유대인들의 금융기법이나 그들의 사상과 철학이 꽃피우는 계기도 됩니다. 혹시 중세와 근대의 분기점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왠지 1492년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1492년에 중요한 일 세 가지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하나는 스페인 왕국이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슬람 세력을 쫓아내고 기독교 국가. 이베리아 네. 반도 전체를 통일합니다. 네. 근데 이게 세계적으로 왜 의미가 있냐면 네. 그동안 800여 년 동안 그 강성했던 이슬람 세력을 비로소 기독교 세력이 몰아내고 그들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걸 의미해요. 네. 그리고 동시에 1492년에 콜럼버스에 의해서 신대륙이 발견됩니다. 그러니까는 구대륙에 갇혀있던 역사가 이제는 신대륙까지도 같이 포함되면서 네. 그 서구 세력들이 동양으로 진출해서 그 열강의 그 동양 침범이 시작되는 해가 바로 1492년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그 해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스페인 왕국이 그렇게 나라를 통일할 수 있었던 거는 그 기독교, 즉 종교가 그 국운을 일으켰다는 그러한 신념을 갖고 스페인 왕국 전체를 기독교 왕국으로 선포합니다. 네. 그리고 스페인 왕국에서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개종을 하거나 나라를 떠나라고 추방령을 내립니다. 근데 추방령의 기한이 단 3개월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3개월 내에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나가야 되는데 재밌는 거는 당시 포교령에 의하면 모든 재산을 다 가져나가도록 허용하는데 단 금과 은, 돈은 못 가져나간다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유대인 재산을 그냥 몰수하려는 작전 아닌가요? 그런 거죠. 그런 네. 거죠. 결국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가져나오지 못하고 자기가 갖고 있던 집과 그 토지를 팔아가지고 그 보석을 가져나옵니다. 근데 그 당시 보석은 사실은 경제적인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아하. 보석이 상업적으로 통용되는 그러한 재화도 아니었고 하지만 그들이 그래도 갖고 나올 수 있는 건 보석뿐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한 움큼씩 가져나오면서 그들이 제일 먼저 그 프랑드르 저지대 비교적 종교의 자유가 있는 그쪽으로 향하는데 거기 가서 제일 먼저 시작한 산업이 보석 산업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벨기에나 네덜란드가 보석 수출 강국입니다. 다이아몬드 거래가 거기서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중상주의 시대로 넘어가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네덜란드가 그 중상주의의 그 시발국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은 뭐 해가 지지 않는 최초의 제국을 이루었다가 너무 팽창해서 뭐 대규모 재정 적자가 나고 국가 부도 상태가 되는 거고, 네, 유대인은 이제 거기서 사실 뭐 빠져나왔나? 아무튼 쫓겨나왔죠. 네, 쫓겨나와서 그 브리헤 유럽 북쪽으로 이제 가서 여기서 상업의 귀재인 유대인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 이렇게 쓰셨네요. 예. 네덜란드에서 사실은 자본주의가 꽃피었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덜란드서부터 본격적으로 유대인의 어떤 상업적인 재능이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중상주의라는 게 그 국가의 부를 금과 은, 즉 화폐의 축적으로 대변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수출을 많이 해서 그 국가의 부를 늘리자라는 게 중상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금주의하고도 같은 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
누구라도 수출과 장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줬을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많이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는 딱 맞는 시기가 된 거죠. 그들이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많은 재능을 꽃피우면서 자본주의를 엽니다. 근데 자본주의를 여는 하셔야 되는데. 자본주의를 여는 과정이 재밌어요. 네. 청어가 자본주의를 열었다 그러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청어가 이제 어떻게 자본주의를 여냐면 원래 청어는 저쪽 북쪽 바다에서 많이 잡히던 고기였었는데 어느 날 해류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그 네덜란드 앞바다에서 청어가 많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게 12, 13세기였는데 근데 당시 청어가 왜 인기 있는 고기였었냐 하면 1년에 고기를 먹을 수 없는 금식일이 한 145일 정도 돼요. 기독교에서는. 네네. 그런데 생선만은 먹을 수 있어요. 네. 금식일에. 네. 그러다 보니까 유럽인들이 생선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인들이 청어 잡이를 하면서 처음에는 이 청어를 육지에 싣고 와서 소금에 절여서 절임 청어로 팔거나 아니면 햇볕에 말려서 말린 청어를 팔았는데 그 와중에 이제 썩어 나가는 것도 많았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바다에서 청어잡이를 오래 할 수가 없어요. 생선이 상할까 봐. 네네. 그러니까 한 2, 3일 정도 하고 빨리 돌아와야 돼. 그런데 그 시기에 벨켄소라는 어부가 조그만 칼을 하나 개발합니다. 이 손에 잡히는 조그만 칼을 가지고 어떠한 절임법을 개발했냐면 청어를 잡자마자 칼로 청어 배를 가르고 머리를 떼어낸 다음에 내장을 긁어내서 이거를 함수라는 바닷물에 담은 통절임법을 개발해냅니다. 함수가 뭐냐면 바닷물은 염도가 한 3도 정도 되는데 함수는 이 바닷물을 끓여서 수분의 한 85% 정도를 날려보내면은 염도가 한 20도까지 올라와요. 그래서 소금 대역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육지에 들어와서 그거를 소금에 다시 한번 절입니다. 그래야 1년 이상 유통이 가능해요. 근데 소금이 그때 엄청 비쌌잖아요. 그렇죠. 소금이 굉장히 비쌌죠. 그런데 다른 나라 배들은 한 이틀 정도 조업하고 급히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만선을 못 하는데 네덜란드 배만큼은 그 함수로 통절임법을 개발한 다음에는 항상 배 가득 만선을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엄청나게 경쟁력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수를 만드는 비용은 소금 비용보다 훨씬 싸. 그러니까 그 육지에 들어와서 소금에 다시 절여야 되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 다른 나라 청어에 비해서는 가격 경쟁력과 품질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상하지도 않고 유통도 더 오래되고. 그로부터 네덜란드 절임 청어가 엄청 팔려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스페인에서 추방당해서 온 유대인들이 그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때는 그 육지에 가서 소금에 절일 적에는 독일 한자상인들이 공급한 암염으로 정제한 소금을 썼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보니까는 그 소금은 비싼데 자기들이 살았던 스페인 북부의 바스크 지방에는 바스크인들이 바닷가에서 천일염을 만들어서 그들이 잡은 대구를 그 소금으로 절였거든요. 그러니까 절임 대구를 만들었는데 그 기억을 해내고 바스크 천일염을 수입을 합니다. 근데 이 바스크 천일염이 독일산 암염보다 훨씬 쌀 뿐만 아니라 품질도 훨씬 좋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럽의 소금 상권을 유대인들이 잡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한자상인들은 유대인들하고 거래를 하면서 현찰 아니면은 거래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쓰는 그 어음을 그 사람들은 처음 해보고 믿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 가격도 비싸고 품질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어음까지 받지 않고 하니까는 한자상인들은 거기서 와이드에서 역사에서 사라져. 그리고 소금 상권을 유대인들이 잡게 되면서 그 한자상인들이 갖고 있던 유통까지도 유대인들이 장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청어가 그 다음에는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 당시 인구 한 100만 명에 불과했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청어잡이나 청어잡이 연관 산업에 매달립니다. 그러니까 그때 청어는 네덜란드의 아주 목숨줄이었었어요. 청어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는 청어잡이 고깃배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또 조선업에도 굉장한 차질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네. 그래서 유대인들이 조선업에 손을 대해서 고기잡이배뿐만 아니라 그때서부터 상선이나 포경산업회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를 만드는 작업을 표준화를 해요. 표준화를 하면서 배 제작 단가를 낮춥니다. 그렇게 배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상선을 만들고 해운업에 진출하게 되는데 여기서 또 재밌는 일이 있어요. 그 당시 바다를 떠다니는 배들은 물건을 일일이 검수해서 관세를 매기는 게 아니라 그 배의 그 선박, 그 바깥의 면적, 갑판 면적에 비례해서 그냥 세금을 매겼어요. 여기에 착안해서 유대인들은 갑판을 조그맣게 만들고 화물 짓는 곳을 배불뚱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배 제작자가도 싸지만 통행세를 적게 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당시 해적들을 만나면 싸우려고 다른 배들은 대포를 막 장착할 시기에 그 유대인이 만든 플루트선이라는 배에서는 대포를 다 떼내버리고 배 중량을 가볍게 만들어서 해적을 만나게 되면 빨리 도망갈 수 있는 거죠. 배 중량이 가벼우니까. 예. 혁신의 귀재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혁신으로 인해서 유대인 상선들의 운송비가 경쟁국 상선보다 3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상품이 다 유대인 상선한테 몰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다에 그 운송업을 장악했을 뿐만 아니라 암스테르담 자체가 물류 중심지가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가 중개 무역 기지로 커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무역이 성행하면서 세계적인 네트워크 무역망을 갖추게 됩니다. 그들이 세계 각곳에 디아스포라가 다 있으니까 그들하고 무역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역업이 발전하니까 거기서 무역을 보조하는 금융업이 발전해요. 네. 동시에 보험업이 발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동인도 회사를 만들어요. 근데 동인도 회사는 처음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걸 만들 적에 유대인들이 아이디어를 내요. 바로 오늘날 주식회사 형태로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야, 이때 인류 문명에서 중요한 금융업이 확 발전했네요. 예. 예. 그리고 그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주식거래소도 함께 만들어요. 그리고 당시 암스테르담에는 세계 각국의 상품이 몰리다 보니까는 세계 각국에서 통용되는 주화들이 최에 몰려 있어가지고 한 1000여 개 이상의 주화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조 주화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상거래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날 중앙은행격인 암스테르담 은행이 그때 창립됩니다. 그래서 암스테르담 은행에서 이 통일된 주화를 만들어 쓰기 시작해요. 그리고 금괴나 은괴를 가져가면 그 은화나 동화를 바꿔줄 적에 당시에는 그 전까지만 해도 큰 수수료를 떼고 바꿔줬어요. 예를 들어서 은괴 1kg을 가져가면은 그 90% 정도는 그 은화를 바꿔주지만 나머지 5%나 10%는 수수료를 뗐는데 암스테르담 은행은 그게 없었어요. 오면은 그대로 다 바꿔줬기 때문에 유럽의 자금이 다 최글로 몰리는 거예요. 네. 자금이.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서 최초로 유대인들끼리 통용됐던 신용 대출이나 이런 거를 유대인들이 암스테르담 은행을 통해서 일반인들한테도 그 신용 공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모든 자금이 암스테르담 은행으로 몰리다 보니까 자금이 풍부해지다 보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이자율이 연 10%가 넘던 게 나중에는 4%, 3%, 심지어 2%대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이자율이 그렇게 떨어졌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기적 같은 일. 그 연장정산이 영국의 산업혁명입니다. 영국의 산업혁명은 이렇게 싼 자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나중에 네덜란드의 무역인들과 금융인들이 그대로 영국으로 건너가면서 그 산업혁명의 그 기반을 닦습니다. 청어에서 자본주의가 나온 게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이때쯤에 종교개혁도 있지 않았나요? 맞아요. 종교개혁이 1517년이니까는 16세기 초엽이니까 비슷한 거죠.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한참 소금 수입하고 저거 재밌었던 거는 네덜란드가 사실은 이렇게 유대인들에 의해서만 이렇게 발달된 건 아니었었고 먼저 1492년에 유대인들이 추방당해서 먼저 가서 자리 잡고 나서 그다음에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카톨릭한테 핍박받던 그 청교도인들이 이 저지대에 같이 합세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청교도가 같이 이런 자본주의를 낳는 거죠. 이게 사실은 연장선상이 어디까지 나오냐면 네. 미국의 자본주의를 누가 일으켰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이겠죠. 막스 베버 같은 사람들은 그게 청교도인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네. 근데 반면에 존 바르트 같은 경제학자들은 미국의 자본주의는 유대인들이 일으켰다고 그러거든요. 네. 하여튼 결국 미국의 자본주의를 일으킨 것도 이 청교도와 유대인들이 네덜란드에서 그랬듯이. 근대 들어와서 스페인 제국이 그 영국 무적함대한테 깨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네. 그 과정에 사실은 평조선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평조선이라고 하면 배의 한 형태죠. 예, 네. 제가 평조선에 대해서는 조금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 배 밑바닥이 유선형으로 생긴 첨조선이 있고 배 밑바닥이 평평한 평조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의 모든 배들은 거의 대부분 첨조선이에요. 유선형으로 생겼습니다. 근데 유독 한 나라만 배 밑바닥이 평평한 평조선을 씁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이거 유대인 아니면 한국인인데 왠지 한국인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우리 한국의 배는 고대로부터 이게 평조선이에요. 밑바닥이 평평합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만 평조선을 쓸까요? 바다에 나가면 이게 첨조선보다 속도도 느리고 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지형과 관련이. 네, 예. 갯벌 때문에 그렇죠. 예. 우리나라의 그 서해갯벌로 해서 우리나라는 배 밑바닥이 뾰족한 그 유선형의 첨조선은 갯벌에 세워둘 수가 없습니다. 물이 빠지면 이게 쓰러지기 때문에 저반 시설이 있지 않고서는 그 갯벌에서 첨조선을 쓸 수 없는데 평조선은 물이 들어오건 빠지건 그렇게 넘어질 우려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부터 평조선을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이 평조선이 비록 바다에서는 속도가 첨조선에 비해 느리지만 이게 다른 많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장점이라는 게 뭐냐면 첨조선은 배를 만들 적에 용골에 집어넣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배 크기가 그렇게 크지 못해요. 반면에 평조선은 그냥 땅바닥에서 부터 만들기 때문에 배를 크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부터 해상 싸움이 일어나면 처음에는 박치기서부터 시작하는데 그래서 덩치가 큰 평조선이 유리할 뿐이 없어요.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거는 첨조선은 저반 시설이 있어야만 항구에 정박할 수 있습니다. 근데 평조선은 어느 곳이나 가리지 않고 정박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첨조선은 큰 바다에 나오지 못해요. 근데 중국의 배만 하더라도 강을 오르내리고 바다에 나오더라도 저반 시설에 있는 연안 항해만 할 수 있어요. 반면에 우리 평조선은 바다 어디라도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고대의 해상을 장악한 거는 평조선입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만 평조선이 발달했냐면 세계에 큰 갯벌이 5개 정도 있는데 3개는 아메리카 대륙에 있어요. 그래 고대 사람이 그리 살지 않았던 아메리카 대륙은 역사에서 큰 일 하지 못했고 유라시아 대륙에는 저 북극해 가까운 곳에 갯벌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거기도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곳이라 유라시아 대륙의 유일한 대형 갯벌은 우리 서해 갯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대 한국만 평조선을 운행했던 건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고려시대에 그 외구의 그 침범이 잦으니까 당시 최무선 장군이 화약 기술을 개발해내고 또 대포를 만들어서 평조선 위에 대포를 장착합니다. 그 외구를 척벌해버려요. 그게 그대로 임진왜란까지 내려와서 우리 해군은 평조선에 대포를 담배해요. 이게 첨조선하고 어떤 큰 차이가 있냐면 평조선은
이 대포를 발사할 때 반동을 흡수하는 이 면적이 넓기 때문에 명중률이 첨저선 대포보다는 훨씬 잘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물결이 가파른 곳에서도 평저선은 이 방향을 쉽게 바꿀 수 있어요. 반면에 첨저선은 물결이 강한 곳에서는 방향을 쉽게 못 바꿉니다. 잘못 바꾸려고 들다가는 배가 전복이 돼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싸운 곳을 보면 부산 앞바다 같이 이 잔잔한 바다에서는 싸움을 피하고 울동무처럼 물살이 센 곳에서 싸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을 막아낼 수 있었던 거는 바로 이 평저선의 힘이에요. 근데 유럽 역사에서도 평저선이 최초로 등장을 합니다. 그게 언제냐면 영국이 스페인의 무적함대하고 싸울 때인데 영국은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후진국이에요. 그들이 수출할 수 있었던 거는 양털뿐이 없었는데 그나마도 스스로 수출을 못했고 유대 상인들이 들어와서 양털을 수거해서 수출을 도와줬어요. 그래서 당시 머천트, 즉 상인이라 하는 거는 유대인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입원이 해적질이었어요. 해적질을 하려면 배가 빨리 치고 빠져야 되기 때문에 배 성능하고 대포의 사거리 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영국의 해적들이 난동하니까 대륙에 있었던 스페인의 카를로세가 플랑드르에서 만드는 대포의 영국 수출을 금지시킵니다. 그래서 당시 청동기 대포가 영국에 수출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영국이 스스로 살기 위해서 대포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자기들은 청동을 살 만한 돈은 없으니까 철을 가지고 철대포를 만드는데 성공을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예. 그리고 이 철대포를 가지고 사거리가 긴 대포를 만들어내요. 혁신까지. 근데 사거리가 긴 대포를 첨저선에 장착해서 쏘니까 명중률이 형편없어요. 그래서 당시 왕인 헨리 8세한테 보고를 합니다. 사거리가 긴 대포를 만들었는데 저렇게 명중률이 형편없으니 어떡합니까? 라고 보고를 하자 헨리 8세가 한참 생각하더니 야, 그 배 밑바닥을 좀 평평하게 만들어봐 라는 지시를 합니다. 아니, 왕이 왜 그래 똑똑해가지고. 예. 그래서 유럽에서 최초의 평저선 30척이 탄생을 해요. 그게 스페인 무적함대하고 싸울 적에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우선 첫째, 평저선은 아무 곳에나 접안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급품을 날르는데 굉장히 신속합니다. 두 번째는 사거리가 기니까 당시만 해도 해상 전투가 박치기 전투였었는데 그래서 스페인의 무적함대는 박치기를 하고 싸우려고 그러는데 영국의 그 전투 함대들은 박치기를 안 하고 먼 거리에서 사거리가 긴 대포만 쏴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한 다음에 치고 빠지는 작전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무적함대가 여기 시달립니다. 제대로 전투다운 전투도 못 해보고 사거리가 기니까 접근하기도 힘들고 그 당시 영국 배가 거의 100m 정도의 사거리를 쐈어요. 그러니까 80m 이내에는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들어가면 계속 포탄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일주일 전투에 이 배들이 항구에 다 몰려있을 적에 밤에 화공으로 기습작전을 펴가지고 무적함대를 깹니다. 그때 1등 공신이 바로 평저선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에서 평저선이 세기를 바꾼 큰 역할을 하는 거죠. 삼국지의 그 적벽대전에서 화공으로 저조의 군대를 다 물친 그런 그 생각나네요. 그래서 이게 크로멜의 항해조례랑 항해조례랑 연결된다고 하죠. 예. 나중에 영국이 해상권을 장악하고 난 다음에 원래는 해상권을 장악하면 그 나라가 세계를 지배했어요. 근데 영국은 해상을 장악했음에도 크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으니까 그 후에 등장한 게 크로멜의 항해조례입니다. 이 항해조례는 사실은 엉뚱한 그 규약인데 바다를 떠다니는 배는 모두 영국한테 통행세를 바치려는 거예요. 그 통행세를 바치는 게 모든 배는 무조건 영국을 들렀다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상선들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나라하고 교육을 하는데 영국까지 가서 통행세를 내고 다닌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는 영국하고 네덜란드가 3차례 전쟁을 치릅니다. 근데 네덜란드가 져가지고 네덜란드 해안이 봉쇄가 돼요. 그래서 네덜란드 상선들이 더 이상 다른 나라하고 무역을 못하게 됩니다. 그때 그 네덜란드에 있던 유대인들이 랍비를 크로멜한테 파견을 해요. 그래서 랍비가 가서
협상한 결과 네덜란드의 무역인들이 모두 영국으로 이주하기로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당시 영국의 반유대 정서가 아직도 남아있을 시기가 돼서 그거를 공표하지 않고 암암리에 이주를 단행합니다. 그리고 훗날 또 네덜란드 총독인 그 윌리엄 왕이 부부가 영국 그 왕위 계승 서열의 가장 높은 위치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제임스 왕이 의회파한테 져서 프랑스로 망명하면서 그 네덜란드 총독 부부를 영국 왕으로 초빙을 해요. 그때 이 왕이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건너갈 적에 네덜란드에 남아있던 금융인들이 모두 왕을 쫓아서 영국으로 이주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유대인의 영국 이주가 있은 다음 네덜란드는 망했겠어요. 예, 영국은 떠오르는 해가 되는 거고 네네. 네덜란드는 이제 지는 석양이 되는 거예요. 그때 만든 게 더 시티라고 경제자유구역 그런 비슷한 거죠? 예. 이 크로멜이 싸울 적에 유대인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금전적으로. 네. 그래서 크로멜이 이걸 잊지 않고 유대인 상인들과 금융인들을 런던 중심지에서 가장 핵심 지역인 더시티라는 우리나라 중국 크기만큼의 아주 조그만 지역인데 서울의 중구 예. 크기만큼. 예. 거기다가 들어와서 장사를 하게 해주고 나중에는 그 더시티를 면세구역으로 경제 특구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유대 금융인들이 그 정권이나 외부 세력에 휘둘리지 않게끔 자리를 만들어 준 거죠. 그 전통은 사실은 지금까지도 이어집니다. 오. 더시티가 외환거래가 가장 많은 그 금융지구예요. 오늘날에도 거기는 세금을 걷지 않습니다. 영국이 잘 나가면 유대인을 쫓아낼 만도 안 되는데 이때부터는 안 그랬군요. 그렇죠. 1200년에 뭐 한번 추방령을 내린 적이 있죠. 네, 1290년에 사실은 중세에서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났는데 네. 반유대 정서가 강해지면서 한 번 일시 추방한 적이 있어요. 영국에서 예, 유대인을. 예. 그래서 그 당시 그 런던하고 가장 가까웠던 대륙이 바로 플랑드르 지역이에요. 네. 그러니까 영국에서 쫓겨나온 유대인들이 자리 잡은 곳이 플랑드르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사실은 경제가 가장 발달한 지역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플랑드르고 하나는 북부 이태리예요. 두 곳 다 유대인들이 강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국이 유대인들도 오고 해서 잘 나가면서 뭐 국제금융, 해상국가, 뭐 이 바통을 넘겨받았다 쓰셨고 이제 중앙은행도 탄생하고 유대 자본의 민간 소유 중앙은행도 설립되고. 예, 그 영국에서 그 민간 소유 은행인 영란은행이 탄생된 그 계기가 있는데요. 바로 그 윌리엄 왕이 네덜란드로부터 온 왕이 프랑스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비가 모자란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한테 걷는 세금도 한계가 있고 국채를 발행했는데도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돈을 빌려야 될, 그것도 큰 돈을 빌려야 될 그 상황에 처했는데 당시 네덜란드에 있을 때 유대 금융인들하고 그 왕이 굉장히 친했어요. 유대 금융인들이 왕을 사실은 많이 도와줬어요. 네덜란드에서 전쟁 치를 때도 큰 돈을 빌려주고 도와주고 했거든요. 이길 만한 곳에 또 약간 투자 개념도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렇죠. 예. 예, 투자 개념도 분명히 있는 거죠. 이런 일화도 있어요. 왕이 그 네덜란드 있을 적에 당신 나한테 이렇게 큰 돈을 빌려줬는데 만약 못 갚으면 어떡할 거냐라고 했을 때 그 당시 유대인들이 물론 폐하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만 설사 져서 못 받아도 그건 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대답한 사례도 있어요. 근데 이 왕이 영국에 건너와서도 큰 돈을 부탁할 세력은 유대인들 뿐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프랑스와 싸울 전비, 자그마치 120만 파운드를 좀 빌려달라고 그러다. 근데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120만 파운드는 너무 큰 돈이야. 이거 줬다 이번에 정말 전쟁에서 져서 뜯기면 어떡해. 아주 고민이 깊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 왕이 부탁해서 안 들어줄 수도 없고 들어주자니 위험 부담이 너무 크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택한 그 아이디어가 우선 앞에 스코틀랜드 금융인들을 내세웁니다. 오. 유대인들은 뒤로 하고 스코틀랜드 금융하고 이제 신디케이트 대출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왕하고 딜을 해요. 좋습니다. 우리가 돈을 모아보겠습니다. 대신 왕은 이 돈을 빌려가시고 원금을 저희들한테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매년 8%의 이자를 내시고 단 우리가 빌려주는 돈만큼 우리는 은행권을 발행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딜을 하다. 근데 왕도 생각해 보니까 자기로서는 나쁜 딜이 아니야. 그 큰 돈을 안 갚아도 된대. 대신 자기네들이 은행권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만 달래. 그래서 거기서 딜이 돼요. 근데 120만 파운드를 모으지는 못했어요. 80만 파운드를 모았는데 일단 왕한테 80만 파운드를 빌려주고 그 80만 파운드만큼의 화폐를 발행해서 유통을 시킵니다. 그게 은행권의 시초예요. 돈을 이제 찍어내는 공장을 차렸네 이제. 그 후 왕은 필요할 때마다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왕이 발행한 국채를 받고 그만큼의 화폐를 찍어서 왕한테 돈을 줍니다. 그래서 그 후 영국의 통화 시스템은 발행되는 국채만큼 화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빚은 갚지 않고 매년 이자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 후 국가 부채를 통해서 화폐를 발행하고 이자를 주는 이러한 시스템이 다른 나라에도 전파됩니다. 그게 어디냐면 미국이에요. 미국도 그 영란은행 시스템을 그대로 갖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미국 중앙은행도 민간 은행들의 연합체예요. 그 영국에서 영란은행을 만들었을 때 그 민간 상인들이 돈을 모아서 영란은행을 만들었듯이 미국도 1917년인가 중앙은행을 만들었을 적에 그 은행들이 그 자본금을 내고 그 거기서 대출을 일으켜서 그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 이렇게 해서 영국의 자본주의가 막 발달하다가 이제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까도 네덜란드 편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영국의 산업혁명이 그렇게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게 저금리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때 큰 자금을 돌리는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 자금이 풍부해지면은 이자는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영국의 이자가 한 연 3~4%뿐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대량 생산 체제로 가는 투자가 가능해진 거죠. 영국의 산업혁명 앞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이제 더 얘기하실 거 있나요? 앞으로 우리 미국으로 가야 되거든요. 기나긴 항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가기 전에 그 로스차일드 얘기 했죠. 다음 편에서. 다음 편에서요? 로스차일드 이야기가 재밌죠. 좀 기대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돈을 사랑하시는 탈무드 전문가 김정환 대표님, 여기서 뭔가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된다 이런 거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그 돈에 밝다 보니까 사실 그 기축통화, 아까 그 영란은행이나 뭐 암스테르담 은행 만들 때 돈을 이렇게 찍어내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잖아요. 자기들이 이제 뭐 이자만 받겠지만 그런 중앙은행 같은 개념을 만들어낸 게 실은 그 전에도 좀 경험이 있다는 거죠. 그 유대인들은 성전에 가서 돈을 이렇게 받고요. 그때 쓰는 주화는 자기들이 만드는 거예요. 예, 그걸 만들어 봤기 때문에 이게 돈을 이미 만들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또 새롭게 돈을 만드는 그것에 별로 거부감이 없었던 그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 저는 토라 탈무드를 이제 좀 공부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유대인들의 그 유산들이 있어요. 그 유산들을 잘 활용하는 것 같아. 뭐 예를 들면 이거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구글 할 때도 구글이 처음에 그 세르게이 브린이나 그 누구죠? 레리 페이지가 그 검색 시스템 만들 때 그 탈무드에서 인덱스 시스템을 이렇게 보고 착안을 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리고 제가 아는 그 감정 코칭 혹시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잔 가트만 박사가 유대인이거든요. 감정 코칭도 하브르타라는 이런 유대 그 자녀 교육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전통이나 이런 것들을 잘 포장하면 새로운 것들 그들한테는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세상 사람들한테 상당히 새롭게 보이는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하는 거 보면 참 복받은 민족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세 이야기할 때 빼놓은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 네. 발도파에 대해서 내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발도파가 뭐죠? 예. 1200년대경에 그 발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그 사람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래서 당시 그 종교가한테 묻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천국을 갈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당신이 가진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으라. 이거 뭐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 얘기 같은데. 아니, 발도는 아니지만. 네네. 맞아요. 이 말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얘기.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은 진짜 자기 재산을 가지고 다 빈민들 구제 사업에 쓰고 그 신앙에 전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성경을 그 번역을 해. 그리고 성경을 번역하고 읽는 과정에서 성경에 쓰인 얘기가 성당에서 하는 신부님이나 당시 교황이 하는 말씀하고 많이 틀린 걸 알아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그 논쟁이 붙어요. 그런데 그 논쟁을 긍정적으로 교회가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들을 이단으로 파문해버립니다. 권위를 위협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쫓겨나서 길거리 선교를 시작해요. 오. 길거리 전도. 이야. 이게 대략 몇 세기 경인지. 그게 1200년. 오, 이야, 그 암흑의 시기에. 예, 예. 그러자 교황청에서는 이 문제를 더 크게 보고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모든 기독교인들은 앞으로 성경을 읽지 마라.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저렇게 이단이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소지하는 사람들도 죄종교적 재판에 회부하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을 읽다 걸리거나 이런 사람들은 종교 재판에 회부해서 마녀로 판명나면 죄화형시켜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는 이후부터 글을 알면은 잘못하면 죽는,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문맹을 권하는 종교가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유럽 그 박물관에 다니다 보면 중세 그림이 대부분 다 성화예요. 네. 그 성화인 이유는 평신도들이 글을 모르니까 교리를 설명할 적에 그림을 보여줘야 돼. 그림을 보여주고 설명하다 보니까 중세의 그림들이 대부분 성화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유대인들이 중세의 그 상업과 무역과 대부업을 그 독점했던 거는 한마디로 당시 그를 알았던 세력이 유대인들 뿐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그 상업을 독점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종교적인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될 게 유대인들은 오히려 장려를 해요. 질문과 토론을. 그렇죠. 예. 근데 거기는 질문과 토론을 하면 못하게 하죠. 우리의 권위를 네. 위협하지 마라. 그래서, 맞서지 마라. 예, 그러니까 다른 의견이 있으면 이단으로 파문시키고 하는 어떤 교황의 어떤 그때 당시에는 뭐 괜찮은 아이디어였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유대인들하고 비교해 보면 좀 어리석은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을 문맹으로 떨어뜨리는 아주 안 좋은 결과를 낳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토론하게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문맹률이 떨어져요. 그렇죠. 이게 글자를 읽고 뭐 해야 자기 머릿속에 지식을 담을 수 있고 그걸 가지고 토론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성경 말씀에 대한 이렇게 뭐랄까 다양한 의견을 낸다는 것이 기존에 있는 교리에 뭐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 입장인데 유대인들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걸 더 풍부하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수록 더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한 가지로만 해석될 수 있느냐,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층위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더욱더 우리가 삶의 어떤 실천을 할 때 어떤 애매한 상황들이 벌어지면 그런 다양한 해석들이 도움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근본적인 율법에 대한 생각들이 유대인들은 실천을 해야 되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을 존중하고, 기독교인들은 그냥 믿음만 강조하니까 다양한 의견들을 오히려 믿음에 방해된다는 그런 뭐랄까요, 그런 컨셉으로 오히려 글자도 못 읽게 하고 토론도 못하게 하고 오직 믿음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믿음도 사실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그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가 곧 믿음의 행위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런 컨셉이 있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율법을 안 지키며 율법 지키는데 어떻게 믿음이 없다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이 율법을 거의 같은 걸로 보는데 기독교는 그렇게 안 보니까 이런 뭐랄까요, 이런 역사 속에서도 성경 공부에 대한 다양한 어떤 조금 정반대의 어떤 양상들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아까 제가 청어로부터 자본주의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자본주의가 어디서부터 탄생했냐를 갖고 치열하게 논쟁한 학자가 두 사람 있었습니다. 막스 베버와 하나는 막스 베버고 하나는 베르너 존 바르트인데
막스 베버는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이 책을 쓴 사람. 사회과학의 3대 명저죠. 예. 네네. 네. 하여튼 3대 명전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거 읽으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엄청 두껍잖아요. 이 책도 무기예요. 네. 저는 이거를 의무적인 자세를 읽었는데 네.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앞으로 책을 쉽게 써야 되겠다라는 반면교사를 얻은 책이 이 책이에요. 반면교사 잘 이제- 얻으셨습니다. 네. 못 그런데 얻으신 것 이 양반은 청교도의 어떤 검소와 절약 정신에서 자본주의가 출발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네, 그렇죠. 반면에 존 바르트는 오히려 이 사람보다 먼저 근대 자본주의라는 책을 썼습니다. 네. 거기서 자본주의는 유대인으로부터 출발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네. 그리고 이 양반은 연애와 사치의 자본주의라는 책도 썼는데 네. 그러니까 막스 베버가 그 검소와 절약으로 인해서 축적된 저축을 통해서 자본주의가 일어났다고 주장한 반면에 이 양반은 옛날 귀족들이나 부르주아들이 연애를 하면서 그 여인들의 어떠한 그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한 사치품들을 선물하고 뭐 이러한 행위가 오히려 소비가 자본주의를 촉발시켰다는 거고 유대인들은 그걸 잘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그런 이론이거든요. 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두 사람이 이렇게 학문적으로는 치열하게 싸우는 사이지만 둘은 사실은 아주 절친한 친구예요. 실제로 그 당시 사회과학과 사회정책학이라는 잡지를 네. 둘이 같이 운영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항상 대립관계였지만 실제로는 사업도 같이 하고 아주 친한 친구였다는 게 유대인은 아니지만 살짝 하브르타스런 느낌이 나네요. 완전 다른 시각을 갖고 한 가지 현상을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학자들. 뭐 다른 시각보다는 네 맞죠. 반대 정반대라기보다는 다른 시각인 거죠. 네, 근데 뭐 결국은 양쪽 다 자본주의에 기여한 바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네. 맞아요. 네덜란드에서도 유대교와 청교도가 같이 그 경제를 일으켰고 미국 초창기에도 바로 청교도와 유대교들이 같이 손을 잡고 미국 경제를 건설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스 베버에서는 그 책에서 직업 소명론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쵸, 예. 네. 천주교에서는 사제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뭐 하나님과 이렇게 통한다 그러는데 이제 종교혁명을 종교개혁이죠. 개혁을 통해서 사제가 사라졌잖아요. 사제 계급이 사라졌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 칼뱅이나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돈을 많이 벌면은 그게 하나님이 너를 천국으로 그러니까 이제 너를 선택해서 구원 받았다는 증거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시에 종교개혁가들이 사실은 유대교를 많이 배척했는데 칼뱅만큼은 오히려 유대교를 옹호한 사람이에요. 네, 네. 그래서 다른 정족들로부터 저 사람 그 유대인 아니야라고 오해를 받을 정도로 그러니까 칼뱅으로만부터 나온 청교도가 유대교하고 가까울 수뿐이 없는 거죠. 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미국으로 우리가 또 건너가서 미국에서 이 유대인들이 발흥시켰던 자본주의가 어떻게 꽃을 피워서 현대 세계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면 좋겠네요. 예, 그럼 다음 시간에 더욱 탈무드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